스위스 은행 담당자가 화면을 통해 말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미화 47억 3천만 달러입니다. 지은은 귀를 의심했어요.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수첩에는 더 놀라운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회사에서 정치자금 관리를 맡게 되었다. 수백억 원의 검은 돈이 들어왔다. 이 돈으로 누군가는 권력을 사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지은은 아버지께서 평생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여성이 아버지의 죽음 후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과 600억 원의 거대한 유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배신과 복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과연 지은이는 가족들의 음모를 이겨내고 아버지의 진짜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근교 낡은 단독주택,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빛바랜 붉은 벽돌집입니다. 대문 앞 철제 우편함은 녹이 슬어 있고 마당 한쪽에는 아버지가 심었던 감나무가 굵직한 가지를 뻗고 있어요. 이곳에서 정지은은 20년째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38배 나이에도 결혼은커녕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죠. 아버지의 간병이 우선이었거든요. 지은은 오늘도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버지의 약을 정리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까지 하루에 먹어야 할 약만 10가지가 넘어요. 각각의 복용 시간이 다르니 알람을 여러 개 맞춰두고 살았죠. 침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잦아졌어요. 의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는 동안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 한 구석에서 진돗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죠. 백구는 아버지가 10년 전 주워온 강아지예요. 당시에는 손바닥만 했던 녀석이 이제는 어엿한 성견이 되었습니다. 지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죠. 아버지,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지은이 따뜻한 전복죽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80 넘은 아버지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라있고 혈관이 푸르게 드러나 보였어요. 그 손으로 지은의 손을 꼭 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은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너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살았나 보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천천히 드세요. 지은은 아버지의 등을 받쳐드리며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였습니다. 아버지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지쳐서 다시 누웠어요. 예전에는 혼자서도 잘 드셨는데 이제는 누군가 도움 없이는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지은의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남 정명수는 강남 논현동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자산을 굴리고 있어요. 회사 사무실만 해도 30평이 넘고 집은 아파트 한 층을 통째로 쓴다고 들었죠. 차남 정명진 역시 증권회사 부장으로 분당에 펜트하우스를 사고 독일제 외제차를 몰고 다닙니다. 두 오빠 모두 젊었을 때 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명수는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팔며 부를 축적했고 명진은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 투자로 성공했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오빠들이 먼저 가져간 셈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 곁을 지킨 건 막내딸인 지은뿐이었습니다. 오빠들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 얼굴 한 번 비추고 가는 게 전부였죠. 그마저도 아내들이 싫어한다며 점점 뜸해졌습니다. 나는 왜 늘 이 집에만 남아야 했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결혼해서 내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내 편이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걸 아시잖아. 지은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어요.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연락도 뜸해졌죠.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진돗개 백구만이 지은의 유일한 친구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밥도 거의 드시지 못하고 하루 종일 잠만 주무셨죠. 지은은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 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지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지은아, 아버지 곁에만 있어다오.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지은이 아버지 방으로 갔을 때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황급히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편안한 표정으로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지은은 한동안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장례식 준비를 하며 오빠들에게 연락했을 때 놀랍게도 그들의 첫 마디는 조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은 언제 해? 아, 그리고 변호사는 불렀냐? 상속 관련해서 정리할 게 많을 텐데. 정명수가 전화 너머로 담담하게 말했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아직 몇 시간도 안 됐는데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차피 해야 할 일이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장례식 당일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난 정명수와 정명진의 모습은 차가웠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뒤에서는 계속 상속 이야기만 했어요. 이 집 땅값만 해도 10억은 나올 거야. 아버지가 숨겨둔 돈도 있을 테고. 빨리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 확인해 보자. 지은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헌신을 알아주실 거라고, 오빠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후 정지은은 오빠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신뢰하던 변호사 김재호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지닌 분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고 진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작년에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간 아버지를 모신 자신에게는 분명 마음을 알아주시는 유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명수와 정명진은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앉아 있었죠. 이미 자신들이 받을 몫을 계산해 둔 듯한 표정이었어요. 먼저 장남 정명수에게는 현금 40억 원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정명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40억이면 이미 충분히 큰 돈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추가 수입 정도로 여겨지는 금액이었어요. 차남 정명진에게는 현금 60억 원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정명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했습니다. 형보다 20억이나 더 받는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100억이 넘는 돈이 오빠들에게 돌아갔는데 자신에게는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김 변호사가 잠시 지은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정지은에게는. 지은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헌신을 얼마나 인정해 주셨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진돗개 100구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순간 사무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백구라고 했나요? 돈이 아니라 개를? 정명수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잡고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역시 아버지야. 딸한테는 개나 주시네. 아버지는 정말 아들과 딸을 확실히 구분하셨어. 정명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뼉을 치며 조롱 섞인 웃음을 던졌어요. 지은아, 개나 잘 키워라. 아버지 뜻이니까 말이야. 하하. 지은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20년간 자신이 바친 모든 것이 개 한 마리와 같은 가치라는 말인가요? 변호사님, 혹시 다른 유언장은 없나요? 이게 전부인가요?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고인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언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인께서 백구를 매우 아끼셨고 절대 다른 곳에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정명수가 다시 웃으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랑 딱 어울리네. 평생 시집도 못 간 처녀가 개나 키우며 살라는 뜻이야. 아버지 심정을 이해해라. 형, 너무하네요. 지은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모셨는데.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정명진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어쩌겠어? 아버지 뜻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좋은 거 아냐? 개 키우는데도 돈이 들잖아. 우리가 매달 사료비랑 병원비 보내줄게. 두 오빠의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목이 메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뛰쳐나와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할 때도, 직장 동료들이 승진할 때도 지은은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효도만이 답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100억이 넘는 유산을 형들이 가져가고 자신에게는 개 한 마리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백구를 안고 위로받았을 텐데 오늘은 백구를 보는 것조차 서러웠어요. 백구야, 너도 나만큼 서럽구나.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라는 뜻인가 봐. 지은은 마당 평상에 주저앉아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지은의 슬픔을 아는 듯 얌전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백구를 쓰다듬던 지은의 손끝에 뭔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백구의 목줄 부분이 평소보다 두꺼워진 것 같았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가죽 목줄 안쪽에 뭔가 딱딱한 물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지은은 백구의 목줄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분명히 뭔가가 들어있었습니다. 돌멩이 같기도 하고 작은 상자 같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백구를 특별히 아끼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지은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목줄을 벗겨서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백구가 목줄을 싫어해서 쉽게 벗기지 못했어요. 백구야, 잠깐만 참아.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 지은은 백구를 달래며 목줄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백구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백구의 목줄 속에서 지은의 운명을 바꿀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백구를 무릎에 올리고 목줄을 조심스럽게 풀어봤습니다. 백구는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지은의 부드러운 손길에 점차 진정했어요. 목줄의 가죽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안쪽에 작은 봉제선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나중에 꿰맨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지은은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실이라 쉽게 풀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고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의 얇은 종이였죠. 종이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숫자와 알파벳이 뒤섞인 긴 문자열이었거든요. SCB-HK8820-8471-AG. 지은은 소리내어 읽어봤지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아니고 주소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왜 이런 이상한 숫자와 문자를 백구의 목줄에 숨겨두셨을까요? 지은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색해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문득 대학 동창 윤태희가 떠올랐습니다. 태희는 졸업 후 외국계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국제 금융 업무를 담당하니까 이런 숫자나 기호에 대해 잘 알 것 같았죠. 지은은 주저없이 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희야, 나 지은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지은아, 오랜만이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장례식에 못 가서 정말 미안했어. 무슨 일인데? 태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은은 잠시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오빠들과 몇몇 동네 분들 뿐이었거든요. 실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 이야기인데 나한테는 우리 집 백구만 남겨주셨거든. 그런데 백구 목줄에 이상한 종이가 숨겨져 있었어. 숫자와 영문자가 섞여 있는데 혹시 내가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뭔데? 한번 보여줘. 지은은 종이 조각을 사진으로 찍어 태희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태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은아, 지금 어디 있어? 우리 만날 수 있어? 집에 있는데 왜? 뭔가 알겠어? 전화로는 얘기하기 좀 그래. 내가 지금 바로 갈게.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태희의 급한 목소리에 지은은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태희가 지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지은을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혹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아니? 응? 그냥 회사 다니셨지. 건설회사 재무부에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셨어. 왜? 태희는 지은이 보여준 종이 조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지은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뭔데? 이건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야. SCB는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의 줄임말이고 HK는 홍콩을 의미해. 뒤에 나오는 숫자들은 계좌번호와 접근 코드 같아. 지은은 태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 비밀계좌라니요?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태희야, 농담하는 거 아니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가지고 계셨을 리 없어. 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이 형식이 정확히 스위스 은행 계좌의 식별 코드야. 내가 은행에서 일하니까 확실해. 태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은아, 이런 비밀 계좌는 보통 큰 금액이 들어있어. 적어도 몇십억, 많으면 수백억도 가능해. 내 아버지 정말 그런 분이 아니잖아. 지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비밀 계좌를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중요한 정보를 백구의 목줄에 숨겨두셨을까요?
그럼 이 계좌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계좌 개설자 본인이거나 정당한 상속인이어야 해. 하지만 스위스 은행은 비밀 보장이 철저해서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태희가 설명을 계속하는 동안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계좌에 큰 돈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확인해 봐야 할까요? 태희야, 혹시 이 계좌가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런 일은 위험할 수도 있거든. 내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계좌를 가지게 되셨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지은은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백구만을 자신에게 남겨주신 진짜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오빠들이 조롱했던 그 유산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지은과 태희는 아버지의 방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각종 문서들이 서랍과 장롱 속에 가득했어요. 대부분은 집 관련 서류나 의료비 영수증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 사이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지은아, 이거 봐. 내 아버지 재직 증명서인데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하네. 태희가 들고 있는 서류에는 대한종합건설 재무부장 정동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회사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버지께서는 평생 그냥 회사 다닌다고만 하셨거든요. 대한종합건설? 처음 들어보는데. 아버지가 그런 큰 회사 다니셨나?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자. 태희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종합건설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정부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대형 건설회사였어요. 하지만 1990년대 초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해체되었죠. 이거 봐봐. 기사가 있네. 태희가 찾은 옛날 신문 기사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종합건설이 정권과 유착해서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특히 재무부에서 정치자금과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재무부장이었다면 혹시 그때 그런 일들과 관련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 지은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그런 일과 연관되어 있었다니요. 아니야, 태희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계속 자료를 찾아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종합건설이 부도나기 직전에 수백억 원의 자금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금을 마지막으로 관리했던 사람이 재무부장이었다는 추측성 기사도 있었죠. 지은아, 혹시 내 아버지가 그 사라진 돈을 지켜주신 걸 수도 있어. 정권이 바뀌고 회사가 망하니까 누군가는 그 돈을 안전한 곳에 숨겨둬야 했을 거 아냐. 태희의 말에 지은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평생 조용히 사셨는지, 왜 큰 욕심 없이 검소하게 사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혹시 그 큰 비밀을 혼자서 감당하며 사셨던 걸까요? 그럼 그 스위스 계좌에 정말 큰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지은아, 이런 일은 조심해야 해.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할 수도 있어. 지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오빠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처리해야 할까요? 결국 지은은 정직하게 오빠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정명수와 정명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백구의 목줄에서 발견한 종이와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오빠들, 제가 어제 발견한 게 있어요. 백구 목줄에 이상한 종이가 숨겨져 있었는데
지은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정명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스위스 비밀 계좌? 지은아, 드라마 너무 많이 봤구나. 아버지가 그런 거창한 분이셨을 것 같아? 정명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그런 게 진짜라면 진작에 우리한테 말씀하셨겠지. 내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거야. 하지만 지은이 태희의 설명과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여주자 오빠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명진은 그 종이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정말일 수도 있겠네. 그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정명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계좌는 누가 상속받는 거야? 당연히 우리 삼남매가 같이 받아야죠. 아버지 유산이니까요. 지은의 말에 정명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이건 좀 복잡한 문제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정명진은 태희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어요. 태희 씨, 혹시 이 계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은행 쪽 일을 하시니까 방법이 있으실 텐데. 태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정명진의 말투가 부탁이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웠거든요. 글쎄요, 그런 일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 물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정당한 상속인이니까 확인해 볼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부담하고요. 정명진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변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상속을 받고도 더 큰 돈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지은은 오빠들의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기며 지켜온 비밀일 텐데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돈에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오빠들, 혹시 아버지께서 이 계좌를 특별히 저한테만 알려주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아버지 유산은 당연히 삼남매가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정명수의 단호한 말에 지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일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태희가 지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지은아, 정말 놀라운 일이야. 내가 은행 동료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알아봤는데 그 계좌가 실제로 존재해. 그런데 접근하려면 홍콩에 직접 가야 한다고 하더라.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비밀 계좌가 실제한다니요. 홍콩에 가야 한다고? 왜요? 스위스 은행들이 아시아 지역 업무를 홍콩에서 처리하거든. 계좌 인증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가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신분증명, 상속 관련 서류, 그리고 특별한 인증 절차까지.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해외여행 경험도 별로 없는데 혼자서 홍콩까지 가서 그런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알겠어요. 준비해서 다녀올게요. 지은은 여권을 확인하고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여권이 아직 유효했어요. 오빠들에게는 며칠 여행을 간다고만 말했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발 당일 아침 인천공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출국 금지 대상자로 확인됩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말에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네, 출국 금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도 모르겠고요.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출국 금지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급하게 공항에서 나와 태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희야, 큰일 났어. 출국 금지래.
나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뭐라고? 출국 금지. 그럴 리 없는데. 혹시 누군가 신고라도 한 건 아닐까? 지은은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빠들에게 홍콩 여행 이야기를 했을 때 정명수의 표정이 좀 이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지은이 불법 자금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며 위조 문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은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족 관계자라면 오빠들 중 누군가겠죠. 아마도 정명수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자신이 혼자 홍콩에 가서 계좌를 확인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게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은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당에 백구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어요. 백구야, 백구야. 지은은 급하게 달려가서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몸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누군가 백구를 폭행한 게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며칠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백구를 병원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태희가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지은아,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백구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태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더니 결국 고백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나 너를 배신했어. 뭐라고? 너 몰래 그 계좌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 했어. 내 은행 인맥을 이용해서 말이야. 그런데 정명진이 나한테 연락 왔어. 내가 혼자 홍콩에 가려고 한다면서 자기들도 알아야 하는 일 아니냐고 하더라고.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마저 자신을 배신한 거였어요. 태희야, 너까지. 돈에 눈이 멀었어. 정명진이 만약 계좌에 큰 돈이 있으면 나한테도 상당한 사례비를 주겠다고 했거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정말 미안해. 태희의 고백에 지은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백구가 당한 일도 모두 오빠들의 소행이었어요. 자신이 혼자서 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럼 백구도 오빠들이.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너를 압박해서 계좌 정보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 같아. 지은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사랑하는 백구까지 다쳤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조차 빼앗길 위기에 처했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그때 지은은 아버지 방에서 뭔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서랍을 뒤지던 중에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낡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로 여러 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기록된 일기 같기도 하고 중요한 메모 같기도 했죠. 그 중에서 지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지은아,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이 수첩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오빠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고 이제 남은 것은 너의 몫이란다. 지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남겨두신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수첩을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1988년 12월
회사에서 정치자금 관리를 맡게 되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가족들 생각에 어쩔 수 없었다. 1989년 3월 수백억 원의 검은 돈이 들어왔다. 이 돈으로 누군가는 권력을 사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1989년 10월 정권이 바뀔 것 같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돌려줄 곳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글 사이사이에서 느껴졌습니다. 정직한 성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떠맡게 되신 거였어요. 1990년 1월 회사가 망했다. 사장은 도망갔고 모든 책임을 재무부장인 나에게 떠넘기려 한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을 지켜야 한다. 언젠가는 정당한 곳에 쓰여야 할 돈이다. 지은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 큰 돈을 스위스 은행에 맡기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모인 돈이었지만 그 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1991년 5월 명수와 명진에게 각각 10억씩 주었다. 결혼자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비밀을 평생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의미였다. 그들은 이해했다.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 결혼자금이 그런 출처의 돈이었다니요. 그래서 오빠들이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거군요. 1993년 8월 지은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만큼은 이런 더러운 돈과 무관하게 키우고 싶다. 하지만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스위스 계좌의 돈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선택권을 주고 싶다. 그 돈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도 좋고 아니면 내 뜻을 따라 기부해도 좋다. 계좌 접근 방법을 백구목줄에 숨겨두었다. 명수와 명진은 이미 자신들 몫을 받았으니 남은 것은 지은의 몫이다. 하지만 그들이 욕심을 부린다면 지은이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지은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빠들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은에게만 비밀을 남겨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수첩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위험에 처한다면 이 번호로 연락하라. 정우진 변호사 10-.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지은은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우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식 씨의 딸 정지은입니다. 아버지 수첩에서 선생님 번호를 받는데요.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 지은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 바로요. 아무도 모르게 조심해서 오세요. 정우진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의 한 빌딩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밤늦게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배신을 당할까봐 불안했지만 아버지께서 직접 남겨주신 연락처니까 믿어보기로 했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정우진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인상이 선하면서도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지은 씨,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아버님께서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정우진 변호사는 금고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만약 형제들이 욕심을 부려서 지은 씨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오빠들이 서명한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위스 계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께서 20여 년 전에 오빠들에게 결혼 자금을 줄 때 받아둔 것이었죠. 이것만 있으면 지은 씨가 계좌에 대한 단독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정우진 변호사가 내민 것은 스위스 은행의 공식 서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홍콩 지점을 통해 원격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해 두신 것이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지은 씨가 직접 홍콩에 갈 필요가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다만 최종 인증만 남았는데 이것은 화상통화로도 가능해요. 지은은 감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는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출국 금지는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허위 신고였거든요. 내일 아침에 바로 해제 신청을 하겠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지은 씨,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은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다. 다만 그 돈이 지은이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은은 비로소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셨던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빠들의 배신도 태희의 욕심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지켜주고 계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우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출국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홍콩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절차를 화상통화로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정우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스위스 은행 홍콩 지점과 화상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미스 정. 저는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홍콩 지점의 제임스 리입니다. 화면 속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러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이미 모든 상속 절차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신분 확인과 몇 가지 질문만 하면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요. 신분증 확인, 아버지와의 관계 증명, 그리고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몇 가지 개인정보 확인까지 약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리가 말했어요. 모든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계좌 잔액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과연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현재 잔액은 미화 47억 3천만 달러입니다.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47억 달러라니요? 한국 돈으로 치면 6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진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아버님께서 30여 년간 이 돈을 투자해서 늘리셨던 것 같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전문 자산관리팀이 운용했고요. 지은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평생 보지도 못할 큰 돈이 갑자기 자신의 것이 되었다니요. 계좌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지금 즉시 가능합니다. 이체나 투자,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어요.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지은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런 큰 돈을 30여 년간 혼자서 관리하시면서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니.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명수였어요. 지은아, 어디 있어? 당장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마도 출국 금지가 해제된 것을 알았나 봐요. 오빠, 저 지금 바쁜데. 뭐가 바빠? 당장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정우진 변호사와 상의한 후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오빠들과 마지막 대화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명수와 정명진, 그리고 뜻밖에도 태희까지 와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너 그 계좌에 뭔가 했지? 정명수가 다짜고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출국 금지도 갑자기 해제되고 변호사까지 만났다며? 혹시 너 혼자서 뭔가 진행한 거야? 정명진도 거들었어요. 지은아, 우리가 형제잖아. 그런 큰 일을 혼자 결정하면 안 되지.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 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두셨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정우진 변호사가 준 각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오빠들이 20여 년 전에 아버지께 쓴 각서예요. 스위스 계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죠. 정명수와 정명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결혼자금 받을 때 쓴 건데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달랐다고요? 오빠들은 이미 각자 10억씩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원하세요? 태희가 끼어들었어요. 지은아, 그래도 가족끼리 이럴 필요는 없잖아. 조금씩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지은은 태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태희 씨는 가족도 아니면서 왜 여기 계세요? 돈 때문에 저를 배신하신 분이 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명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야, 정지은. 내가 뭔데 혼자서 그런 큰 돈을 다 가져? 우리도 아버지 아들이야. 그럼 아버지께 왜 각서를 쓰셨어요? 그때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명진이 갑자기 지은의 가방을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그 각서 여기 두고 가. 하지만 지은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단단히 붙잡고 뒤로 물러났죠. 오빠들, 이제 그만해요. 백구를 때린 것도 오빠들이죠? 정명수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건 내가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지은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빠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뜻대로 살겠어요. 뭔 소리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거야?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반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시니까요.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평생 이루지 못하신 꿈들을 위해 사용할 거예요. 너 미쳤어? 그런 큰 돈을 기부해? 지은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오빠들도 이미 충분히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만 만족하세요. 그리고 지은은 집을 나섰습니다. 백구를 데리러 동물병원으로 향하면서 말이에요. 한 달 후 지은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어요. 백구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말이죠. 백구는 상처가 완전히 나았고 예전보다 더 활발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지은과 함께 산책을 하고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백구야,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지은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지은은 약속대로 상속받은 돈의 절반인 300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에 큰 도움이 되었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지만 지은은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아버지께서 평생 꿈꿔오셨던 일들을 시작했어요. 먼저 고향에 작은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정동식 기념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아이들이 무료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또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어야 하나 하고 안타까워 하셨던 것을 기억했거든요. 어느 날 지은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명진이었어요. 지은아, 나야. 오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어. 정명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는지 신문에서 봤어. 아버지 기념 도서관도 짓고 급식소도 운영한다면서 정말 부끄러워. 지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빠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었을 뿐이죠.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정말 정말 고마워. 나도 이제부터 제대로 살게.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며칠 후에는 정명수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역시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형제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은은 기꺼이 오빠들을 용서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느 가을 오후 지은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어요. 산소 앞에 국화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선물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춤을 췄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백구도 정말 건강해요. 매일 산책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있어요. 백구는 산소 앞에 앉아서 얌전히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백구는 이곳에 오면 항상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태희를 만났습니다. 태희는 미안한 표정으로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태희야, 괜찮아. 나도 이해해. 내가 하는 일들 신문에서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어릴 때부터 너는 달랐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거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희도 지은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했어요. 그해 겨울, 지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백구처럼 버려진 개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죠. 백구야, 너도 처음에는 혼자였잖아. 이제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소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명수와 정명진도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어요. 오빠들은 지은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도 돕고 싶어. 돈으로는 부족하지만 시간과 노력이라도 보태고 싶다. 지은은 감격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 갔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 백구가 지은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백구를 통해 전해주신 사랑,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이었죠.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지은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멀리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지은과 백구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었죠.